그게 도시 하나를 없앨 수가 있거든요. 무기가 서울 상공에서 터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요?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하는 성공을 했나요? 한 건가요? 그게 좀 애매한데요. 방송에도 수소 폭탄을 성공적으로 터뜨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입술로만 터뜨렸지 기술로만 터뜨린 건 아니죠. 왜냐면은 만약에 성공했다면 만탑산이 지금 있으면 안 되죠. 날아가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턱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핵 무기가 서울 상공에서 터지게 되면 바닥이 아니라 상공에서 터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요? 오, 세상에. 우리가 서울 상공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시죠. 일단 발사 탄두라고 가정이 있죠. 그리고 이제 1톤보다 낮으니까 싣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폭발했다. 그 가정했을 때 이제 버섯 구름도 있지만 옆에 이 띠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슬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10,000톤쯤 되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폭풍인데 시속으로 하면은 700km거든요. 그래서 1차는 아까 한 3km, 5km. 2차까지 가면은 이제 낙진이니까 10km. 이렇게 해서 사람이 다 죽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오네 하고 있으면 죽죠. 근데 그게 아니고 미리 알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피할 수만 있다면 어디로 피해요? 지하. 그냥 피해야죠. 어디로 밑으로. 제가 듣기로는 여의도 어디 전철역 나루터역도 예, 있는데 이제 거기는 참 좋은 게요. 물도 있고 모래도 있고 그렇잖아요. 콘크리트도 있고 참 좋아요. 왜냐면 물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방패 역할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혼자 살라고 그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요? 괜찮아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져도 괜찮나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기가 유입될 것이고 그리고 화장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스위스처럼 전체 국민이 약 6주 정도 버틸 수 있는 비상 식량이 있어요. 미국도 이제는 그 시설이 있어요. 지하에 전부 다 그 한 달 이상 지을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북한에서 용산까지 핵 미사일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기가 막힌 질문이네요. 빠르면 5분? 저기서 쏘는데 10분이면 온다고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음속이 20배니까 그냥 만약에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죠. 북한이 정말 말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쐈어요. 그럼 저희가 알 수가 있나요? 그때 이제 우리 정보 기술이 IT가 소위 이제 빛을 발하는 것이죠. 오늘 원자력 핵 폭탄에 대해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핵을 공부하시면서 무서운 적은 없으셨어요? 전혀 없었는데 아까 그 머리가 휘어지는 게 좀 무서웠는데 아닌가 같아요. 우리 성 박사님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별로 걱정한 적이 없었어요.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서균열 교수님의 강연 감사합니다. 예, 서균열 교수님의 인문 핵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교수님 강의 들으니까 핵이 뭔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또 알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 사우스포 분들도 좀 충격이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건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저희는 솔직하게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영상을 보면서 정말 평화라는 게 되게 소중하구나. 그렇죠. 아까 질문하고 싶었는데 질문 못한 게 있는데요. 예. 교수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만약에 핵이 터진다 그러면 그 정답. 그러게. 정말 피하실 궁금하다.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려놓고 가만히 계실 건지. 일단 전 그 연구실 자체가 안 가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계속 있을 겁니다.
This facility is located in the northeast part of the country, north of the city of Kilchu and just north of the little town of Punggye-ri. And they've conducted 5 tests so far. 1 test in a tunnel to the east and 4 tests in the north portal or the tunnel on the north side. We believe that any future tests will be conducted at the north portal. Well, what we do is, as I said before, we look at every available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 And we've been able to tell patterns of activity. And these patterns, before the previous 4 tests, have shown us similar patterns today or in the past 6 months. So with the statements they've made publicly and with the activity, we'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y can conduct the test at any time now. The tunnel to be prepared, and all they need is the order from Kim Jong-un. Unless something happens dramatically at the diplomatic level, it's likely that they will continue to test. 이렇게 페인트를 써요. 이렇게 일부러 뭐 배구를 하고 있는 신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저 2012년 12월에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뻔히 그들이 알고 그렇죠. 로켓을 세워놨다가 그거를 이제 천으로 덮습니다. 완전히 다 덮어놓고 그 다음에 땅에다가 로켓 모양의 길쭉한 거를 이렇게 늘어나서 인공위성 보니까 뾰족한 건 잘 안 보이고 길쭉한 게 눕혀 있으니까 이 당분간은 안 쏘겠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그 위성 정보를 믿고 당분간은 안 쏜다. 무장 해제 이렇게 했는데 불과 4시간인가 5시간 만에 쏴버렸어요. 다음 시나리오를 보시겠습니다. 이번 시나리오 역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냥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성공해서 서울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무섭다.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면 제3차 세계대전 시발점은 한국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은근히들 많이 해요. 뭐 이제는 전쟁 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이건 세계전쟁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중학생인 우리 딸 얘기해요. 어려워요. 자,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서균열 교수님, 이거 어떤 시나리오일까요? 끔찍한 시나리오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3차 세계 대전이랑 아까 그 미국이 시리아는 공격할 수 있고 아프간도 공격할 수 있죠. 근데 북한은 상황이 다르죠. 이 보복 공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공격하는 거는 이제 그야말로 세계가 전부 그리고 물론 우리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전에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이거 공격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요격 장소라고 보면 되죠. 대형 폭탄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그 미소 옛날 소련이지만 접경지대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체제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핵무기를 7,000기 그중에서 한 5,000기는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거는 3차 대전의 시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싫지만은 분명히 오고 있는 것 같고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 ICBM이라고 하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가기 직전에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게 아마 2020년까지 우리가 만미를 갖고 있다. 올해만 무려 2번이나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자, 한밤중에 미사일을 쏴서 더더군다나 더 논란이 되기도 했죠. 자, 오늘 홍현익 선생님 모시고 북한의 미사일 관련 속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몇 번이나 실험했었죠? 지금 7번째 쐈는데요. 네. 5월 달에 4번, 그러니까 거의 매주 한 번씩 쐈고 6월 달에 한 번, 6월 달은 좀 적었죠. 7월 달에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날 쏘고 28일 날 쏘고 근데 7월 달에는 그야말로 대륙간 탄도탄을 화성 14형을 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까지는 난공불락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니까 이제 미국도
좀 약간 당황한 거죠. 네. 이렇게 조그만 나라한테 우리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이제 생각해서 이제 종전과는 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주로 낮에 쐈는데 이번엔 또 밤에도 쏘대요. 그거 왜 밤에 쏘고 그래요? 네, 이번에 뭐 밤에도 쐈지만은 그동안 한 번도 안 쐈던 자강도라고 하는 데서 쐈어요. 그러니까 중국 국경 근처에 있는 곳인데 그쪽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북쪽이지만 미사일이 날아갈 때 미국으로 날아갈 땐 이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알래스카 쪽으로 해서 시카고 쪽으로 해서 워싱턴을 겨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깝기도 하지만 자강도란 데서 처음 쏜 이유는 아무 곳에서나 쏠 수 있다. 이건 뭐 쏘는 곳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한밤중에 쏜 거는 미사일을 싣고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발사대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거치시켜 놓고 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밤중에도 우린 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자기네 자신감을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한밤중이라고 하지만 이제 밤 11시 41분에 쐈는데 그 시간이 워싱턴으로 보면 그 같은 날 아침 10시 41분.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 10시 41분 그야말로 불금을 즐기려고 하는 미국인들이 이게 웬 난데없이 북한이라고 하는 정말 불량 국가에서 미국을 겨냥해서 언제든지 핵폭탄을 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을 줘서 미국 국민들을 움직이고 그런 여론을 움직여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한 네. 그런 계산이 있는 게 아닌가. 9.11 테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에 일어났더니 어젯밤에 미사일 훈련을 했다더라 이게 아니라 주말에 그냥 그 충격을 계속 미국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계산했다는 거네요. 네. 그 거리가요, 실제로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태평양 건너가지고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게 맞아요, 진짜? 그렇죠. 이 괌을 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화성 12형인데 그것도 역시 4,500km입니다. 그러니까 5,500km가 넘어가면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저희 대륙간 탄도탄 이 화성 12형도 4,500km 막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거의 대륙간 탄도탄에 육박하는데 화성 14형은 그야말로 알래스카 또 하와이를 넘어서 LA나 샌프란시스코, 미국 서부는 물론이고 좀 길게 보면 시카고나 워싱턴 DC까지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다 하는 거네 그럼. 네, 거리상으로 볼 때는 대륙간 탄도탄의 그 사거리는 이제 갖게 됐다. 단지 이제 대기권 밖에서 새로 들어올 때 재진입이라고 이제 하는 그 단계에서 6,000도, 7,000도의 열을 견뎌내고 그리고도 탄두가 마모가 안 돼서 정확한 지점으로 날아가고 원자 폭탄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완전히 지금 테스트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거리상으로 보면 워싱턴 DC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미국이 뭐 걱정한다,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 겁먹었다고. 또 이거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1대1로 막 뭐 화염이든 뭐든 해보자 그렇게 나가잖아요. 미국이 짜증난 거예요. 94년도 핵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점이 회담을 했어요. 북미 회담을. 네. 그때부터 미국은 본의 아니게 북한 핵을 짊어지게 된 거예요. 23년간 평화 뭐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은 핵을 포기시킨 거는 고사고 옵둥이 하나를 더 벗어요. 미사일이라는 옵둥이를.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는 대안은 끝났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뭐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말겠느냐 이 끝이 어디까지 가겠는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알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 8월 8일 날 이제 그 fire and fury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fury라는 단어는요. 분노 플러스 이제 보복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이거는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그 상급의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그 매티슨 그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그 북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이제 멸망할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마라. 사실 북핵을 포기시키려는 회담은 사실상 이제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역사상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일단 경제력으로 보면 북한의 경제력에 미국은 한 약 600배 이상입니다. 600배. 그러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죠, 북한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핵에 있어서는 이게 뭐 거의 대등할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최악의 경우를 보면 1년여가 지나면 수소폭탄까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수소폭탄을 미국의 뉴욕이나 그런 데를 떨어뜨린다 하면은 그 한 발로 17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국 사람들 한두 명만 그 국민의 생명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데 17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무시만 하다가는 큰코 다치고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 오늘 진짜 된다. 8월에 무슨 괌 얘기가 있었죠, 소연 씨? 네, 그렇습니다. 8월 10날에 북한에서 북한군 전략군 사령관 명의로 그 발표문을 내는데요.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지압 견지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실제 그 자기들이 화성 12형이라는 미사일 4발로 일본 상공을 넘어서 미군 군사기진 괌을 우리가 기습 공격 다 해서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이런 시나리오까지 내놓으면서 트럼프의 그 화염에 대한 얘기에 그 반발을 합니다. 근데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북한에서. 그럼 진짜로 때릴 가능성도 있다.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봐야 될 게 그 전략군 사령관 김낙겸이라는 이 장군이 결국은 지금 한 얘기 그대로 보면은 8월 중순까지 괌의 영해에서 좀 벗어난 3-40km 지역의 동서남북 4군데를 정밀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계획을 세워서 최고사령관한테 보고를 하고 준비 태세를 갖춘 다음에 사령관님의 지시가 있으면 실행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직 북한이 한 얘기는 타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타격하는 계획을 세워서 김정은에게 보고해서 김정은이 지시하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위협이라고 좀 더 실감나게 느끼는 것은 괌까지 날아가는데 17분 47초 걸린다. 빠르다, 완전. 몇 미터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역추산을 해보니까 아마 원산 내지 심포에서 쏠 것이다까지 역추산해서 지금 계산이 될 정도로 그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군이 예를 들어 하와이에서도 오지만은 괌에서 이제 B-1B도 오고 전략 폭격기 같은 게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괌은 항상 타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리도 알고 좌표도 다 알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지 실제로 하겠다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괌과 오키나와는 항상 이들에게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는 곳이네요.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고 실제로 만약에 전면전이 벌어지면 항상 타격할 준비를 하고 여차해서 미국 증원군이 오려고 하면 타격을 실제로 하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대화하자고 많은 제안을 하고 했는데도 맨날 무시하기나 하지 진지하게 대화에 나오질 않으니까 7월 4일과 7월 28일 날 보여준 거는 우리가 지금 시카고나 워싱턴 DC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했는데도 안 하냐? 그래도 안 하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에 미국 본토를 내가 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보다 쉬운 방법으로 괌도 너희들 영토니 그 괌에 직접적으로 군사기지를 타격은 안 하겠지만 주변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 보여주면 이제 대화에 나오겠느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미국이 진짜로 마음만 먹으면 한두 시간 내에 북한을 그냥 완전히 박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과거에는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만 고민하면 됐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책임감 있게 세계적인 3차 대전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선제 공격을 과연 안 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위협감을 느끼는 거죠. 특히 많고 장갑차 운전소들이 무조명 상태에서 산악극복 운전을 원만히 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과 함께 야간 사격의 비중을 높이는 게 중심을 두고 운전을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포병 무력의 모든 보복 타격에 의하여 서른 책가루만 날리는 죽음의 쑥대밭으로 변할 것이다.
불나는 싸움꾼들이 살아났습니다. 준비된 자기들의 매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전투원들. 적의 심장부에 날카로운 비수를 꺾고 등허리를 흔들러 놓아야만 백승의 기상 떨치는 전투원들의 훈련을 보시며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모두가 일당백이라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비행기 대수만큼 그만큼을 가짜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가짜 비행기? 거기 이제 바퀴도 달아가지고 이제 한 군데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인공위성에서 저걸 왜 한 군데 가만히 있지 이런다고 이제 밤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옮기놓고 이차 갔다 저차 갔다 하기도 하고. 외관상으로 그냥 보기에는 정말 그냥 비행기 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비행기도 오래됐으니까 비행기가. 그러니까 풍을 햇빛에 이제 부식되지 않게끔 풍을 씌워놓으니까 가짜 비행기도 풍 씌워놓고 진짜 비행기도 풍 씌워놓고 그럼 똑같죠 다. 위장에는 솔직히 몇 대 빼놓고는 다 가짜죠. 5대5 보시면 돼요. 5대5 보시면 돼요. 5대5잖아요. 반은 가짜다. 그래서 제가 이만갑을 보면서 정말 인상 깊게 본 장면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놀자고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 비행기 장난감이에요? 아니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거 훈련하는 건지. 저게 내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저기 지금 보면 이제 뭐 노는 것 같고 좀 웃기기도 하고 그렇죠. 나는 이제 전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저건 정식 훈련 강령에 있는 정식 종목이에요. 훈련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름은 도보 비행이야. 도보 비행? 네. 1년에 한 번도 비행기 타보지 못하는 땅 비행사가 한 개 부대에도 많아요. 30분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비행 훈련을 이제 못해요. 연유가 없어서. 그게 정식 훈련이란 말씀이에요? 정식 훈련이에요, 그게. 우린 5살 때부터 이걸 하는데. 이걸 들고 자기네끼리 말하면서 유리창 뭐 하게 되면 알았다 하고 어느 거 뭐 격추 하게 되면 뭐 하면서 저게 이게 해가지고 우리 실제 그 시뮬레이션 같은 거 그래서 비행기 안 타고도 진짜 타는 것처럼. 근데 북한 공군에도 그런 강당이 때르강당이라고 있긴 있어요. 때르가 그 연습틀 하는 거 때르가 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설비가 안 돼가지고 저거보다도 오히려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저걸 많이 해요. 저걸 이렇게. 이게 김정은 앞에서 한 거예요. 네? 이 앞에 김정은이 있어요. 이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앞에 김정은이 공군부대에 딱 갔을 때 훈련하는 동영상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이 좋다고 막 박수치고 얘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밑엔 지도가 있어요. 한 사람은 비행기 쪽으로 앞으로 가고 한 사람은 조종사에.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 실제 비행을 할 때 사고가 엄청나겠어요. 추락사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추락사고는 훈련 못해서 나는 거하고 미숙으로 비행기가 낡았어. 북한 공군의 80~90%가 2차 대전 끝나고 스탈린 동지께서 주신 거예요. 북한에서 뭐라는 줄 알아? 비행기 뜨기 시작하게 되면 저것도 파철한다. 파철해. 북한에서 이제 고철 보고 파철이라 그래. 그러니까 뜰 때부터 왜 하는 게 파철.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저는 통신병이었습니다. 종심정찰대대라고 하면 저기에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정찰을 해서 저희하고 통신을 해서 포병하력을 유도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그 통신이었죠. 우리 강릉 잠수함 그 침투 사건 때 보면 이 정건 가져와서 이 간첩들이 이 정건을 북한하고 교신을 했지 않습니까? 무선기를. 제가 그 정건을 저희가 해요. 그걸 쓰는데 처음부터 이 정건을 주는 게 아니라 팔목으로 먼저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 이 팔목을 책상에다 두드리면서 던쭈쭈쭈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던던쭈쭈쭈. 근데 이걸 계속 숫자부터 국문까지 다 하려면 여기가 피가 터져요, 진짜. 근데 터지는데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하다가 보면 졸아서 팔목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이게 나중에 뭐 18초 같은 경우는 드러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떨구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바늘을 꽂아요. 네, 선배들이 와서 팔목 못 떨구고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늘을 꽂아놓고 정말 피 터지면서 하고요. 일하는 데는 그냥 뭐 일을 안 시켰으니까 힘든 거 없었는데 허위사령부 장성들이라는 게 뭘 먹고 그렇게 이렇게 살이 좋으신지 다 이렇게 와갖고 팔을 내밀 때 주사를 넣기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기름이 안 따나니까 기름층이 많다나니까 혈관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혈관이 보이지 않아갖고 그것도 잘못 찌르면 엄청 혼나요. 그래서 처음에 끈으로 묶었다가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하는데 전혀 안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 떠듬하면서 겨우 탁 찔렀는데 실패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삼각눈이 딱 되던 게 저보고 당장 나가라 해서 저는 주사바늘 이렇게 진짜로 울면서 나갔댔어요, 그때. 그래서 그날부터 또 자기 팔에다 해갖고 자기 팔에다 연습을 해갖고 저 이쪽 팔에다 혈관이 파열되고 막 시퍼렇게 되고.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그 초급병사 때 그 천리행군을 갔었는데요. 이게 막 걷다 보니까 이게 막 땀나고 하니까 수분이 빠지잖아요. 근데 물을 먹어야 되겠는데 나 혼자 이렇게 집단에서 이탈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북한은 비포장 도로거든요. 도로가 전부 다 뭐 80%가. 근데 그 농촌길에 가다 보게 되면 달구지가 이렇게 지나가면 달구지 발자국이 이렇게 생겨요. 그거 지나가다가 그 비가 왔는데 거기 물이 고인 게 있거든요. 그걸 막 먹으면서 막 갔던 그런 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목마르고 병사 생활 기간이 이제 대체로 5년 정도인데 그게 이제 흔히 표현하는 게 모르고 1년 알고 1년 할 수 없어 1년 마지못해 1년 죽지 못해 1년 하면 오늘 제가 알기로는 군대 특집이라고 알고 와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훈련한 이야기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겠구나 했는데 혼란스럽네요. 그렇죠. 저도 사실 학교 졸업하고 들뜬 마음으로 군대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신체 검사 다 하고 담화까지 다 끝냈댔어요. 진짜 군인 가보고 싶어서? 네. 막 군복 입고 하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때 마침 언니들이 반대해가지고 그 신체 검사 한 그 의사 선생님 댁 가서 이렇게 담배 한 막대기를 거해가지고 눈 실력으로 신체 검사에서 떨궜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철없던 게 진짜 지금. 그러면 만약에 옥별 씨가 지금쯤 군대 갔으면 소연 씨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마 2줄. 아마 중대장이 오늘 저녁 그 마대자루 하나를 던져주면서 남들이 쌓아놓은 1월달. 예, 배추, 무 그런 거를 이제 훔쳐서 아이고. 한마디 메고 이제 들어와야죠. 제가 만약 군대 나갔으면 며칠 만에 영양실적 와서 더러 집에 왔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북한 군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북한 군대는 뭐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아니면 최고의 문제점이 뭐였다. 당연히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명호. 네, 나도 쌀. 연정 씨는요? 네, 열악한 환경 조건. 저도 먹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희 씨. 저도 배부르면 한이 없겠습니다. 대박이다. 야, 이게 지금 재밌자고 하는 얘기처럼 장난처럼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핵전쟁을 하겠다는 그렇죠. 건데. 일단 내용은 미국 워싱턴 DC에 핵폭탄을 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게요. 네. 이거 뭐 무시무시한 얘기 같기도 하고 좀 어찌 보면 좀 약간 유치하기도 하고 하지만 핵폭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그 조선의 오늘이라고 하는 북한도 전용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서 뭐 결국 외신을 겨냥한 건데요. 외부 세계에다 이렇게 알리는 건데 이게 올해 3월 25일 날 공개된 영상이에요. 근데 특징적인 게 뭔지 아세요? 뭔가 이게 공포스럽고 뭔가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표현을 한 거는 예전에는 미제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미 제국주의자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뭔가 올해 그 여드리를 남겨두고 협상을 좀 했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스처를 취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례적인 거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도 일단은 대미 전략하면 이런 식이었지만은 그렇지. 이번에 보면 수위가 상당히 높고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데 원래 약한 강아지가 더 짖기 마련이죠.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영상처럼 정말로 북한이 미국에게 핵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정일 때는 이제 그런 먼저 도발을 안 한다 이렇게 다 인식되겠는데 김정은 연락하면서 나이가 젊고 하다 보니까 얘는 좀만 뭐인가 걸치면 무조건 핵을 쏜다 이런 게 사람들이 막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사복무를 한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쏘지 못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군사력을 군사복무를 하면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본 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 제작물이 많이 들어와요. 이제 007이라던가 뭐 이런 거 보면 무기가 몽땅 다 그 자동 저중경 달려가지고 북한 무기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핵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 그 영상물이 다 70년대, 80년대 제작물들인데 그때 거기서는 벌써 핵탄이랑 그런 게 다 장비되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북한 군사력 상황에서 그게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미국 본토에 그 중요한 심장에 뭐 핵미사일을 쏴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협박을 하는 이유가 뭐 내부 보라고 하는 건지 외부에 대한 진짜 협박인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좀 다 들어갔다고 지금 포함됐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한쪽으로는 좀 애원하고. 제가 지금 보면서 갑자기 생각드는 게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고 다 같이 서갔거든요. 우리가 다 센 줄 알고. 다 썼어요. 근데 군사적 공갈을 자꾸 하면서 설하는 거 싫으면 제발 좀 우리 손 좀 잡아달라. 그런 지금 일종의 이제 전략을 지금 펴는 거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비교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김일성 시기 보면은 그때도 핵이 없으면서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와전서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때 당시 지미 카터가 왔었어요, 북한에. 예, 지미 카터가 방북했을 때도 이례적으로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는 봐라, 미국이 무릎을 꿇고 왔다. 이렇게 선전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북한의 핵 개발 때문에 미국이 국지 타격을 하겠다고 하니까 핵 사찰을 허용을 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지미 카터가 완 거지. 김정일 시기에도 당시 조명록을 미국에 보냈고요. 예, 일단 결국은 그런 식입니다. 앞에서 그 호세를 뿌리다가 그 미국이 나와주길 바라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인 경우는 지금 좀 더 약간 초강수를 끄고 있는데 미국이 좀 일축을 하는 상황이라서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언젠가는 북한이 먼저 또 수그러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죠. 자 근데요 이 북한의 과도한 군사력 선전 이 홍보 이 과대 포장 제대로 된 영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참 유치합니다. 영상 뭐 좀 조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쾌할 수 없는 사실 약간 무서운 영상입니다. 김정 선생님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걸 만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다가도 똑같은 콜을 던졌는데, 그럼 영상으로 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또 남한 같은 거는 최근에 또 뭐 선거도 있었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국내적으로도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남한과 미국한테 이게 콜을 보내는 똑같은 현상인 거죠. 뭐 좀 대화를 하자, 이야기를 하자는 건데, 뭐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유치하고요. 뭐 말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물 같은 경우는 100% 대한민국 국민을 타겟을 한 그런 영상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북한에서는 항상 대한민국에다가 불바다를 만들겠다, 막 워싱턴에다가 미사일을 떨어뜨려서 불바다 만들겠다, 이런 걸 다 들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저런 영상물을 보면 하나도 무섭지 않고 꿈만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전쟁을 만약 일으키게 된다면 세계 전쟁이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전쟁은
못 일으켜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중의 그 의견을 중요시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좀 저런 영상물을 통해서 무서움에 떨게 해가지고 지금 대북 제재 같은 거를 좀 중단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속셈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냥 저거 보면서 아 이거 헛가다 계속 부리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영상 자체도 물론 유치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미디어 학부 다니는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미국 영화라든가 한국 드라마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네. 보면 이거 빈 공간에 그냥 손 터치하면 찍찍 뭐가 나오고 버튼 하나 딱 누르면 행복이 날아가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겨우 영상을 만들었는데 저 만화처럼 막 있잖아요. 애들이 좋아할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3대에 걸쳐서 공든 핵을 쌓아왔죠. 김일성은 비밀리에 핵기술을 들여오고 그리고 김정일은 비핵화 하는 척하면서 핵실험했고요. 그리고 김정은은 우린 핵 보유국이다 선언까지 합니다. 3대에 걸친 3부자의 핵 정리해봤습니다. (62년이에요) 저게? 북한이 오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와. 이거 뭐 아주 오래된 그 북한의 핵에 관련된 순서를 좀 봤어요. 맞아요. 아니 이제 북한의 이 미사일 사정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이제 뭐 가능하다는 얘기 같은데 국제사회에서 감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언제 이렇게 받쳐주실까요?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성 12호 등등등은 약간 무스탄 엔진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 굉장히 그 성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겨우 해서 어떻게 중거리 탄도 미사일까지는 개발했는데 갑자기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거거든요. 이게 구석기에서 갑자기 반도체 시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2년 안에. 그러면 도저히 그 북한 기술로는 이게 만들 수가 없는 건데 뭔가 있다. 해서 서방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 이제 그 북한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ICBM의 엔진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구소련,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ICBM에서 쓰고 있는 C-250이라는 엔진과 똑같은 거예요. 일단 외모가. C-250이라는 건 어떤 엔진이냐면 우크라이나에서 개발해서 생산됐던 그런 엔진이에요. 유즈마 슈라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미사일 생산 그 계산. 그렇죠. 그래가지고 뉴욕타임즈가 하나 탐사 보도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이미 2011년도에 북한 스파이 2명이 들어가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사일 기술을 외부로 유출시키려다가 우크라이나 당국에 체포가 돼서 징역을 살고 있다. 라는 사실이 이제 뉴욕타임스가 탐사 보도를 해서 공개를 한 내용이거든요. 어찌됐거나 갑자기 이제 그 북한의 ICBM 기술이 이제 월등히 높아진 것은 우크라이나의 기술이었다라는 걸 정보이죠. 근데 이제 보면 북한은 이제 70년대, 80년대부터 계속 미사일하고 핵기술 그걸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 외교부에서 각 대사관들의 조국 융성 발전 자료라고 북한은 이야기하는데 이제 산업 스파이죠. 1순위가 핵과 미사일에 관한 상대국 기술을 말하자면 절취해서 획득해서 절취라는 말은 우리말이고 획득을 해서 조국에 보내라. 굉장히 그랬는데 이제 전환점이 되는 게 구소련 붕괴입니다.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핵을 만들던 기술자들, 미사일을 만들던 기술자들이 실업자가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접근을 합니다. 자, 우리 한 달에 $5,000씩 월급을 줄게. 그리고 모든 체류비를 다 줄게. 평양 가자. 그래서 러시아 기술자들이 많이 갑니다. 그때 아마 원천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말한 것처럼 맞는 소리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핵 기술은 러시아에서 많이 들어가고 미사일 엔진 기술은 우크라이나에서 들어가요. 만들어보고 쐈는데 98년인가 97년인가 실패를 해요. 근데 어쨌든 또 해가지고 결국은 북한이 획기적인 기술적 발전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발발 후 3일 만에
정말 그 국제사회의 분위기와는 아무 어떤 정말 정반대로 역행하는 거죠. 탄도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오늘 오전 7시 52분 북한이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 북한이 역행한다라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분위기 제대로 탔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자, 미국과 세계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된 이 시점 혼란을 더욱더 극대화하는 게 북한으로는 최적기의 타이밍이죠. 세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은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담은 줄이고 싶으니까 러시아와 미국이 가장 갈등이 정점인 이 시점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경제 제재는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도발의 의미를 달성할 수 있죠. 두 번째, 러시아 푸틴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중국이 외교부 입장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기권 표시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중국보다 더 나갔어요. 반대를 표시했어요. 그럼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야, 중국보다 북한이 더 고맙네. 나중에 중국이 북한 지원해 주는 것보다 내가 북한 더 챙겨야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미묘하게 우리나라 대선과 일정이 겹쳤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북한은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아무 관심 없어요. 큰 차이 없습니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ICBM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선 후보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라는 메시지를 내던진 거죠. 더 나아가서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무기 이참에 완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그 말씀하신 그 기회의 창이 열렸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다는 것, 그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지금 김정은 정권이 같은 사이클을 한 번 더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사이클이냐? 2017년하고 2018년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죠? 2017년에는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2차례나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랑 서로 화염과 분노, 늑다리 서로 말의 전쟁을 하는데 계속 미사일 실험도 해요. 14차례나 2017년에 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한반도에서 전쟁의 구름, 위기감이 있으니까 2018년 1월 1일에 자세를 확 바꿉니다. 북한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합니다. 북남 관계 개선은 당국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바라는 초미의 관심사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중대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전쟁 위험이 있으면 북한한테는 그게 미국과 한국에 대한 그 협상을 할 때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2017년과 똑같이 2022년 동안은 계속 도발하고 군사력 강화하고 ICBM 테스트하고 핵실험도 해서 최고로 긴장을 높인 다음에 갑자기 180도 선회를 해서 2023년 1월 1일에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정상회담 한번 하자. 평화를 논의하는 게 뭐가 잘못되는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2023년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곧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 미래까지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중대한 역사적 위협이 달성되었습니다. 절대로 먼저 핵폭이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중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핵은 우리의 국익이고 국채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 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6번 했고 맞습니다. 멈췄는데 네. 멈췄었는데 이제 또 다시 7차 핵실험을 할까 말까 좀 그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올해 3월부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들었는데 조만간 할 거란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2018년에 모두의 눈을 속이려 북한이 했던 큰 이벤트를 보셨잖아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켰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도 그때 당시에는 안 믿었었어요. 눈속임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고 정작 우리나라와 미국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건 눈속임이었고 그 이후에 수차례 핵실험을 더했고 최근에 강선이라는 새로운 지역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목했거든요. IAEA도 평양 인근의 강선의 핵시설이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지목한 바 있고 실제로 지난 하노이와 북미 회담 때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 측에게 니네 핵시설 리스트 내놔라, 핵시설 리스트 내놔라 했을 때 북한 쪽에서 계속해서 동창, 이 풍계리 얘기만 했던 거예요. 얘기만 했죠. 그때 이미 미국 당국이 강선은 이라고 제안했을 때 북한 당국자가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에서 이번에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적들이 원하는 것이 결국은 핵을 내려놓게 하고 그다음에 자위권 행사도 결국은 포기하거나 약하게 하고 결국은 북한 정권을 붕괴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100날, 1000날, 10년, 100년 절대 이 세월이 가도 한번 제재를 가할 거면 가해봐라. 과거에는 핵을 가진 것처럼 안 가진 것처럼 우리가 NCND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위협이 됐지만 이제는 핵 보유국이다. 핵을 그리고 선제 공격까지 할 수 있다. 고 선언을 해서 법으로 그걸 박아놓으면은 이거는 이제 북한의 입장은 누구도 비핵화는 협상 자체도 제의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단계는 이제 그냥 끝나는 거고.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기대나 또는 협상에 대한 우리가 어떤 어느 가능성을 이제는 접어야 될 상황이 됐다는 거죠. 북한이 핵협상 안 하겠다고 한 적이 많아요. 네. 맞아요. 계속 그랬죠 뭐. 그런데 핵협상을 결국엔 다 했어요. 하기는 했죠. 네, 하긴 했죠. 매번 다 했다. 그리고 법제화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번에 처음으로 법제화를 했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이 부풀리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여전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완결적으로 끝났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김정은의 연설이 이번에 굉장히 길었는데 문맥을 자세히 보면 조건부로 돼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적 발전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협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가 핵을 선택한 대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하고 우리를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추종 세력들까지 총발동한 사상 최악의 제재 봉쇄와 정치 군사적 공세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적대시 정책이 있는 한 비핵화는 안 된다. 그 말은 적대시 정책이 풀어졌다고 생각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라는 해석의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의 단일한 결론보다는 뭐 2중, 3중의 시나리오를 놓고 다양하게 정책을 전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김정은이 절대 포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이 핵 지금 시점에서 과연 북한은 7차 핵실험 과연 할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 기자분들 전문가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자, 올해 안에 할 것 같다. 올해 안에 할 거다. 오늘 주제가 예언이야. 생각하시는 분들 예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 집 통일되네. 이 집 통일되네. 나 일로망치네. 아니 우리 곽진 커플 올해 안에 한다. 네. 올해 안에. 저는 지금 10월에서 12월까지가 가장 이제 위험한 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핵 연료를 준비를 하면 이걸 계속 오랫동안 보관할 수는 없거든요.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눌러야 효과가 제일 확실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까지 북한이 여태껏 핵실험을 못한 이유는 습해서였어요. 장마 오고 비 오고 태풍 불고 이러면은 거기 이제 핵실험을 할 수는 있는데 계측 장비가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핵실험을 하고 나서도 이게 성공을 한 건지 실패를 한 건지 모르고. 산사태도 많이 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10월, 12월이 되면은 네. 북한이 땅이 굳고 건조해지니까. 그러니까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되는 거죠. 저는 국제 정치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올해 안에 한다라는 의미보다도 북한이 올해 안에 반드시 할 수도 있다.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아 이걸 뭐야? 뭐가 다른 거야? 왜냐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이유를 봐야 돼요. 북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1번은 여전히 체제 보장. 두 번째는 대북 제재 해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보면 대북 제재를 당장이라도 해제하지 않으면 북한이 올해를 버틸 수 없을 정도의 경제 위기와 식량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에게 있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체제 보장을 받으려면 협상할 수단이 필요한데 과거 북한에는 여러 가지 협상 수단들이 있었어요. 재래식 무기도 있었고 뭐 무역 정상화도 있었고 아니면 나라와의 국교 정상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써버렸어요. 남은 카드 하나는 비핵화 카드 하나밖에 없어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비핵화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올해 안에 환경은 충분히 조성돼 있다. 임박하다라는 거고 앞서서 담대한 구상 얘기 때 그리고 김정은의 시정연설 때 전혀 다른 얘기하는 것 같고 윤석열 인간이 싫다 막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김여정은 윤석열을 언급했지만 김정은은 그 긴 시정연설 중에서 윤석열을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북한에게 제안한 게 무리한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무투로 양으로 계속해서 주고 있거든요. 의무로 양으로. 무리한 현상 변경하지 않겠다. 이거 체제 보장해 준다는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북한이 거기에 전 반응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7차 핵실험은 북한이 역설적으로 불가피하다. 그걸 갖고 협상에 나설 것이다. 아니 사실 핵실험 할 거다라는 얘기는 3월부터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보도국에서는 방송 큐시트까지 다 짜놓고 인터뷰 기사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 저는 그때부터 계속 당장 안 할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북한이 핵실험을 할 기술적인 필요는 없어요. 한다면 정치적 목적인 게 지금 5차 핵실험 때 소형화 파괴력 다 갖췄고 6차 핵실험 때 핵 융합탄까지 완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과제가 있다면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양적으로 늘리는 거지 새로운 설계를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한다면 시기 관련해서 저는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 전문가의 입을 빌려서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우리가 핵실험을 하더라도 너네들이 원하는 시기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저희나 미국 보도들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라도 우리가 예측하는 시점에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좀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제 생각에는 굳이 한다면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가 되지 않을까. 네, 중간선거 이후. 네네. 제가 볼 때는 중국 변수가 여전히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김정은 정권과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비슷한 시기에 출범을 했거든요. 그때 중국에서 가장 국제사회에 시진핑 정권의 국제적인 위상으로 내세웠던 거는 자기들만이 북한을 핵실험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제어할 수 있는 지렛대를 중국만이 갖고 있다는 걸 내세웠었는데 북한에서 이걸 갖다 아주 구겨버렸거든요. 그냥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쏴버렸기 때문에 중국이 유엔 제재 바로 그냥 동의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했지만 지금 중국에서 그때 물었어. 진짜 중요한 이 시진핑의 정말로 중요한 그 정권 창출을 위해서 이번 가을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다시 국제사회에 중국의 위상을 갖다가 핵실험으로 인해서 망가뜨리면은 중국으로서는 이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지금 북한과 중국의 의사소통은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북한의 핵실험은 단독 일정보다는 그 앞에 장거리 로켓을 쏘거나 중대한 도발적 행위가 있어요.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이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제재를 가해요. 그때 중국이 편승을 하면 북한이 중국하고 싸워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하는 그런 패턴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하고 중국은 소통을 하고는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까 문관원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더군다나 중국이 10월 중순에 큰 행사가 있고 시진핑 주석의 어떤 정치적인 운명이 걸려있는 중대한 일정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 상상이 안 되죠.